야, 너가 대신 결혼해! 네. 제가요? 그래. 어차피 시집도 못 갈 주제에. 뭐가 불만이야? 언니가 모종의 이유로 시집을 안 간다고 하자 강제로 시집을 가라는 새엄마. 27살 은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시집간 은채의 남편에게 다시 시집을 간다고 하는 언니. 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휴대폰 진동이 제 머리맡을 흔들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 새엄마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아니, 비명에 가까웠죠. 1시간 뒤, 저는 새엄마네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 결혼 준비로 들떠있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늘이 언니 결혼식 날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소개한 신랑. 키 크고 조용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새엄마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강민혁이라는 남자. 알고 보니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래.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나르는 일용직이야.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더라. 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난 못해. 절대 노동자랑 못 살아. 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왜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쓴 남자랑 살아야 돼? 난 강남 아파트에서 살 거야.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엄마가 제 쪽을 보았어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은채야. 예.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내가 대신 결혼해. 오늘 오후 2시에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야.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확 잡았어요. 넌 어차피 시집도 못 갈 주제에 뭐가 불만이야?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새엄마 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15년 동안 먹여 살린 은혜를 모르냐? 내 엄마 요양비 누가 내는지 알아? 한 달에 150만 원씩?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전단지 돌리는 일로 벌어서 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었어. 간소하게. 그거 내가 대신하면 돼.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동사무소 가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간단하잖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오후 2시 동사무소 앞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안전모를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온몸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죠. 남자가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서은지 씨가 아니시네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화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동생 서은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고 다리도 떨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시죠.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없고 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였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쓰려는데 글자가 삐뚤삐뚤 흔들렸죠.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싼 채로 천천히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거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서은채. 제 이름이 혼인신고서 위에 또박또박 적혔어요. 그렇게 저는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구로구의 3층 건물 옥상이었어요. 2평 남짓한 옥탑방.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생수 5병, 김치통 하나, 라면 3개. 그게 전부였어요. 찬장을 열었습니다. 컵라면 2개, 고추장, 소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니,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내 공간이야. 1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새엄마 눈치 안 보고 언니 비웃음 안 듣고 그냥 제가 있을 수 있는 곳.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민혁이 문 앞에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혁이 작업복을 입고 나갔어요.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생수뿐이었죠. 오후 1시쯤 민혁이 돌아왔어요. 온몸에 시멘트 가루와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장 봐야 하는데. 장 볼 돈 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하루 만에 돈을 달라니. 저는 정말 한심했어요. 민혁이 묵묵히 지갑을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장 볼 땐 이 카드 쓰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비난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으로 갔어요.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두부 500원, 계란 한 판 4,000원, 시금치 한 단 2,000원, 총 23,500원을 썼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이었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민혁이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도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입금 10억 원 강민혁? 손에서 설거지 스펀지가 떨어졌어요. 10억?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이었어요. 저는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저기요. 민혁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 보내신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대폰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은채 씨한테 보낸 거 맞아요. 민혁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어떻게 노동자가... 말이 막혔습니다. 신혼집이 너무 비어서요. 민혁이 방안을 둘러봤어요. 필요한데 쓰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어떻게... 민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보였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의 눈빛에 뭔가 깊은 것이 있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결심 같기도 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0억?
공장 노동자가 10억을 보낸다고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지옥일까요? 옆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혁도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민혁의 도시락을 쌌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제육볶음. 특별하지 않은 반찬이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민혁은 늘 그렇게 말하며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은채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0억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있었지만 은채가 쓴 건 고작 5만 원뿐이었습니다. 생필품을 사는데 쓴 돈이었죠. 나머지는 무서워서 손도 못 댔어요. 매일 통장만 들여다보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채는 여전히 새엄마에게 매달 180만 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의무처럼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은채가 문을 열자 새엄마와 은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죠. 우리 사위 어디 갔어? 새엄마의 태도가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은채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매제, 저번엔 제가 실례했죠? 은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가족이 찾아왔지. 새엄마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의 습관이었죠. 새엄마 앞에서는 늘 무력했으니까요. 옥탑방에 살면서 10억이 어디서 났어? 새엄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은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채야, 우리 가족이잖아. 돈 좀 빌려줘.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내 통장에 있잖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새엄마가 은채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은채가 저항하자 새엄마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어요. 은지가 은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내 대타 주제에 제발 그만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서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새엄마가 당황했습니다. 아, 사위. 우리 그냥.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폭행, 협박, 강도미수. 전부 녹화됐습니다. 가족끼리 그게 무슨, 가족이 이런 짓 합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던졌습니다. 대형그룹 부회장 강민혁. 새엄마와 은지의 입이 벌어졌어요. 몸이 굳어버렸죠. 나가주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은채에게 살기 띈 눈빛을 보냈어요. 문이 닫히자 은채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가족이 이래서 가족이 아닙니다. 저들은 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은채는 그제야 16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치매, 빼앗긴 약국 건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민혁이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은채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은채 씨죠? 저 한채원이에요. 민혁 오빠 전 약혼녀. 차갑고 도도한 목소리였어요. 은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랜드 호텔 라운지로 나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안 나오면 민혁 오빠 과거 언론에 폭로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는 10,000원짜리 운동화와 낡은 코트뿐이었죠.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자 채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카르티에 시계까지. 은채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초라하네요. 운동화 10,000원짜리예요? 채원이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어요. 민혁 오빠가 이런 여자를 선택했다니. 채원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오빠랑 저는 1년 동안 사귀었어요. 이화여대 나왔고 집안도 잘 맞았죠. 채원이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며 말했어요. 근데 왜 결별했는지 알아요? 오빠가 진짜 사랑을 찾고 싶다고. 웃기죠? 진짜 사랑이 약국 알바생? 저는 민혁 씨가 노동자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10억 보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민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오빠. 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민혁은 은채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원 씨, 우리 계약은 2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우린 1년이나. 그건 사귄 게 아니라 조건 맞추기였어요. 당신은 내 배경만, 부모님은 당신 집안만 봤죠. 민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은채 씨는 달라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를 받아줬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속고 있는 거야. 쟤도 다를 게 없어. 채원이 소리쳤습니다. 은채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배경이 아니라 민혁 씨 자체가 좋아요. 노동자든 재벌이든 상관없어요. 제 남편일 뿐이에요. 채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후회할 거야. 호텔을 나오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과거 때문에. 괜찮아요. 누구나 과거는 있잖아요. 은채가 수줍게 웃었어요. 민혁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택시를 탔죠. 오늘부터 진짜 부부처럼 살아요. 민혁이 속삭였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이 너무 낯설어서요. 그날 밤 은채와 민혁은 옥탑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해요. 처음으로. 은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창밖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가 옥탑방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차 안의 사내가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타겟 포착.
내일 새벽 작전 개시.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채와 민혁의 작은 행복을 삼키려는 거대한 폭풍이요.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은채가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죠.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은채를 보는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은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 은채예요. 딸이에요. 은채, 우리 딸, 어디 갔지?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복도로 나와 흐느꼈어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혁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민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영제약 지하연구소, 민혁이 흰 가운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에이지 2741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부회장님, 임상 3상 피험자 모집 완료됐습니다. 정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장모님도 임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하지만 가족은 제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해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한편 어두운 사무실에서 석훈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석훈이 봉투를 건넸어요. 현금 5천만 원이었죠. 크레인 기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란 말입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거야. 기사는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어요. 내일 새벽 5시 판교 현장 20층. 석훈이 혼자 와인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아, 미안하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음날 새벽 4시 은채가 도시락을 쌌어요. 민혁이 작업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20층 철근 작업 있어요. 조심하세요. 높은 데서 일하니까. 은채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민혁이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요. 금방 올게요. 은채는 민혁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왠지 불안해요. 알았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민혁이 나간 뒤에도 은채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판교 현장 오전 9시 20층 높이에서 민혁이 동료들과 철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톤짜리 철근 다발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 다들 피해. 민혁이 소리쳤어요. 동료들은 재빨리 피했지만 한 명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그를 밀쳐냈어요. 쾅! 철근 다발이 민혁을 덮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민혁이 쓰러졌어요. 119. 빨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은채가 택시에서 뛰어내렸어요. 응급실 앞에는 대형그룹 임원들이 수십 명 대기하고 있었죠. 피범벅이 된 작업복을 보자 은채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전신 골절, 간 파열, 출혈 5리터, RH-AB형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저 같은 혈액형이에요.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3리터 이상 필요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다 뽑아가세요. 정비서가 말렸지만 은채는 단호했어요. 민혁 씨 없으면 제 인생도 없어요.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1리터, 2리터, 3리터.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만 뽑아야 해요. 간호사가 외쳤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면서요. 계속하세요. 3.5리터를 뽑자 은채가 의식을 잃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수술 6시간 후 민혁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30%밖에 안 돼요. 생체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은채가 즉시 대답했어요. 제간 드릴게요. 간 절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민혁 씨를 살릴 수 있다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은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서 은채와 민혁이 나란히 누웠어요. 마취 직전 은채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 씨 꼭 살아나요. 약속해요. 8시간이.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은채의 간 30%가 민혁에게 이식되었죠. 두 사람의 혈관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민혁에게 거부 반응이 나타났어요. 의사들이 당황했죠. 은채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 면역 억제제와 민혁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알레르기약이 약사도 아닌 분이 무슨 교차 반응 일으켜요. 사이토크롬 P450 표소 경로가 겹쳐요. 은채의 약국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료진이 약물을 바꾸자 민혁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1시간 후 민혁이 눈을 떴습니다. 은채 씨, 깨어나셨네요. 은채가 울먹였어요. 당신이 날 살렸어요. 당신이 살아야 제가 사니까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너무 큰 감정이 밀려왔으니까요. 회복실에서 민혁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대형그룹 부회장이에요. 2년간 현장에서 일한 건 진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은채도 고백했어요. 제 아버지는 16년 전 의료사고로 자살하셨어요. 언제였죠? 2009년 7월 불량 해열제 사건이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였다니. 민혁 씨 잘못은 아니에요. 민혁이 은채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그리고 제가 개발하는 신약, 알츠하이머 치료제예요. 어머님을 위해 만들고 있어요. 정말요? 사랑해요, 은채 씨.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나누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민혁이 정비서를 불렀어요. 석훈, 작은아버지 조사 시작하세요. 이번 사고 우연이 아닐 겁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가 지나갔습니다. 석훈이 병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살아남았군. 다음엔 확실히 해치워야지.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2주 후 민혁과 은채는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정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죠. 부회장님, 크레인 사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비서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분석 결과가 있었죠.
와이어 절단이 인위적이었다는 증거였어요. 크레인 기사가 자백했습니다. 강석훈 부회장이 5천만 원에 매수했다고요. 민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은채가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형그룹 부회장, 조카 살해 시도 의혹. 크레인 기사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강석훈 부회장이 시켰습니다. 현금 5천만 원 받고 와이어를 끊었어요.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철근이 떨어질 줄은. 경찰이 말했어요. 살인교사 미수로 입건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IT 보안팀이 대형 제약 서버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민혁의 연구실 데이터 2테라바이트가 유출된 것이었죠. 알츠하이머 신약 AG2741의 전체 데이터였습니다. 추적 결과 석훈 부회장의 개인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정비서가 보고했어요. 민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와 2조 원 판매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신약을 팔아넘기려 했다니. 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은채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있다니요. 대형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휠체어를 탄 회장 강대현이 들어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모습이었죠. 석훈을 즉시 해임한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형님, 오해입니다. 석훈이 항변했지만 회장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오해? 증거가 산더미인데? 그리고 회장이 폭탄 같은 말을 꺼냈어요. 석훈아, 2009년 불량 해열제 사건도 내 짓이지. 석훈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제조라인 책임자가 너였어. 독성 물질이 혼입된 걸 알면서도 출고를 강행했고 동네 약국에 책임을 떠넘겼지. 회의실 뒤에서 듣고 있던 은채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제 아버지.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16년 전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2009년 7월 석훈은 제조라인에서 보고서를 받았어요. 직원이 말했죠. 부회장님, 원료에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미 생산 다 됐잖아. 그냥 출하해. 하지만 위험합니다. 회수하면 100억 손실이야. 조용히 해. 결국 불량 해열제가 유통되었고 아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훈은 모든 책임을 은채의 아버지에게 떠넘겼어요. 은채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수 약사가 경찰 조사를 받던 날, 피해자 가족들이 약국 앞에서 시위하던 날, 그리고 약국 옥상에서 유서를 쓰던 그 밤, 나는 결백하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는가?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검찰이 석훈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강석훈, 살인교사, 산업기밀 유출, 과실치사 은폐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석훈이 끌려가며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키운 회사인데 사람을 죽이고 키운 회사는 필요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새엄마와 은지도 체포되었습니다. 석훈에게 민혁의 동선을 제공한 죄였죠. 저희는 몰랐어요. 은지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통화 녹음 파일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채원도 의료 기록을 불법으로 넘긴 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은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부럽네요. 진짜 사랑.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죄수복을 입은 석훈이 들어왔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16년 전 3명을 죽이고 무고한 약사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조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은채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동네에서 존경받던 약사였어요. 단 한 번도 잘못 조제한 적 없었고 가난한 환자의 약값을 깎아주시기도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피고인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민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민혁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16년 전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표로서 피해자 가족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석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작은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석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강석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채가 오열했어요. 민혁이 은채를 꼭 안았죠. 피해자 서진수 약사의 명예를 회복한다. 무죄 판결과 함께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16년 전 돌아가신 서진수 약사님은 결백합니다. 대형 제약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은채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은채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죄 판결문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을 밝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16년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은채와 민혁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혁이 정식으로 대형그룹 대표이사가 되는 날이었어요. 취임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16년 전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신약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었죠. 은채는 객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은채가 민혁에게 말했어요. 저 약대 가고 싶어요. 민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제가 이룰게요. 은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은채는 밤새 수학과 화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5월의 어느 날 서울 시그니엘 호텔. 은채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옥탑방에서 혼인신고만 했던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었어요. 판교 현장 노동자 300명이 안전모를 벗어 경례를 했습니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축사를 했어요. 민혁이가, 아니,
부회장님이 우리 동료 백혈병 걸렸을 때 5천만 원을 익명으로 후원했어요. 이런 분이 재벌이라니 우린 행운입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11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16년간 누명 속에 살았죠. 민혁 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도 약사가 되어 세상에 보답하겠습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터졌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은채가 약대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민혁에게 뛰어갔어요. 합격했어요. 민혁이 은채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아버지 묘소로 향했어요. 아빠 약사 될게요. 아빠의 꿈 이룰게요. 은채가 묘비 앞에 합격증을 놓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민혁의 알츠하이머 신약이 드디어 임상을 완료했습니다. 첫 투약 대상자는 은채의 어머니였어요.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채야? 어머니가 은채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은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저 알아보세요? 우리 딸. 엄마가 기억했어. 은채가 어머니를 안고 오열했어요. 16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은채야, 엄마가 얼마나 오래 잤니? 16년이요, 엄마. 어머니가 은채의 손가락 반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 결혼했구나. 행복해 보여. 세 사람은 한남동 저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이 아닌 민혁의 본래 집이었죠. 어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사위야.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2년 후 은채가 약대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채가 구역질을 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 8주였죠.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은채와 민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빠가 돼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후 은채가 드디어 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면허증을 받는 날 2살 된 딸 민서를 데리고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민서가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는 훌륭한 약사셨단다. 엄마도 이제 약사가 됐어. 은채가 묘비에 약사 면허증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대영제약 연구소 앞 은채가 흰 가운을 입고 민혁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은채의 배에는 둘째가 6개월째 자라고 있었어요. 민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죠. 행복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 사람이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는 서진수 기념 약학 연구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5년 후 은채가 동네의 서진수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간판에는 서진수 약사의 뜻을 이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난한 환자들에게 약값을 깎아주는 은채의 모습은
아버지와 꼭 닮아 있었죠. 민혁이 딸 민서와 아들 민준을 데리고 약국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은채에게 뛰어갔어요.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채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니 대신 결혼한 그날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가짜 신부였던 제가 진짜 사랑을 찾았고,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병든 어머니에게 기억을 돌려드렸고, 약사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대타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은 채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약국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왔습니다. 은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